지구라는 행성에 등장한 인류.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인류의 시작은 아주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먼 조상들은 무언가 하나씩 발명하기 시작했죠.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킨 인류. 마침내 등장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류는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작은 칩이 만들어낸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또 하나의 혁명. 인공지능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AI와 함께 펼쳐지고 있는 신세계. 과연 인류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도시의 하루. 여전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잠시 돌아보면 새로운 친구를 발견할 수 있죠.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 친구,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사람이나 장애물을 인식해 피하기도 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 안정적으로 주행합니다. 우리가 배달 준비를 완료했어요. 이 친구의 주요 업무는 음식 배달입니다. 모바일로 주문을 하면 원하는 장소로 가져다주는 꽤 똑똑한 로봇이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로봇. 주변 반응이 궁금한데요. 사람들도 다니는 분도 되게 신기해하고 좀 더 이제 로봇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조금 들어오는 거 적용이 되고 들어오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AI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되며 우리는 로봇과 함께 거리를 거닐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은 낯설지만 신기한 로봇과의 만남. 여기에 저렴한 배달료까지 더해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배달 로봇. 처음에는 생소하고 좀 그랬지만 자주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더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봇 안에는 센서와 카메라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도로 형태와 사람을 인식해 자율 이동하는 기술이죠. 그럼 로봇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걸까요? 배달 로봇을 개발한 회사. 실생활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로봇을 진화시키고 있는데요. 지능형 로봇은 여느 전자기기와 달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카메라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로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리 학습이 된 인공지능 모델로 이제 도로의 이제 형태와 그리고 주변 장애물과 또 사람 등을 인식을 하여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율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실제 도로 위를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을 하기에 용이한 게 맞고요.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용량은 이제 대략 10TB 이상 확보를 하고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를 위주로 축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일상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이곳은 위기 상황을 포착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24시간 관찰하는 곳.
고양시 스마트 안전센터입니다. 고양시 전체 CCTV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방범, 불법 주정차 단속, 문화재 관리 CCTV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눈으로 불리는 CCTV.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돕는데요. 이 화면은 수배자의 동선에 따라 카메라가 추적해 형사들이 검거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적한 도로에서 몰래 불을 내는 방화범을 포착해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걸 사전에 막을 수 있었죠. 이런 빠른 대처는 9,000대가 넘는 CCTV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는 관제 시스템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영상 관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배회, 쓰러짐, 군집 등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된 6가지 상황을 관제 요원에게 알려줍니다. 현재 고양시 스마트 안전센터는 9,237대의 CCTV를 운영 중인데요. 인력으로 관제하기에는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AI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는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CCTV 관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누적하여 빅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적으로 언제, 어느 계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해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일상의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 인공지능. AI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은 기계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는지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여러 과학자가 참여한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탄생했죠. 하지만 한동안 암흑기를 걸었던 인공지능은 과학자 제프리 힌튼의 연구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2000년대 들어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인공지능은 2016년 인공지능 기업이 개발한 알파고가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을 이기면서 AI의 능력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제프리 힌튼과 존 호필드는 딥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거머쥡니다. 제프리 힌턴 노벨상 받으신 분이 결정적인 공헌을 2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막 주면서 야, 네가 알아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이해를 해. 이게 문제가 이런 거야. 이 두 얼굴이 다르다 같다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 네가 좀 그거를 깨우쳐라. 스스로 깨우쳐라 하는 그 깨우치는 방법을 만든 게 80년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넘어가서 2010년 이렇게 되니까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 도처에 이제 센서들이 굉장히 저가의 고급 센서들이 등장하고 또 컴퓨터 네트워크가 생겼잖아요. 인터넷. 그러니까 한 군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모이는 거죠. 그 이후에 그 사람은 또 굉장히 거대한 뇌를 만들어서 뭐 이미지를 주면 그 이미지 안에 이게 망치인지 뭐 아니면 뭐 포크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AI를 그 힌튼이 만들어내거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멋진 해변과 자연스러운 환경이 인간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도시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꼭 체험하고 싶은 게 있답니다. 영국에서 온 조던과 아담. 연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뭔가 기다리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주인공은 독특한 장치가 달린 자동차,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16년부터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며 승객을 실어 나르는 택시인데요. AI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미국 여행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다는 영국 친구들, 기분이 어떤가요? So we're in San Francisco today. This is our first day. We chose this car because we personally think that when you take this car, it's safer with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people. You've got the helpline there. You can pull over whenever you want, and it's a new experience for us as well, which is something that we wanted to see and obviously experience that. 도시의 명물로 통하는 자율주행 택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차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센서는 주변 환경을 3D로 스캔해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 보행자, 신호등 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최적의 주행 경로를 결정합니다. 또한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더 나은 주행을 위해 활용되죠. 차 한 대가 다니면서 얘가 자기가 오늘 경험한 거를 실시간으로 막 학습을 하느냐. 그게 사람 같은 거잖아요. 와, 내가 이제 골목 앞을 갈 때는 조심해야겠다. 막 애들이 뛰어나오네. 수천 대가 다 다른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험을 다 모아서 데이터화 시켜서 여기서 또 학습을 하는 거죠. 따로.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웨이모의 버전이 뭐 버전 17이면 새로 또 학습을 해가지고 버전 18을 또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부터는 통신망을 통해서 다 버전 18로 쫙 다 바꿔. 그러면 이제 어제보다 똑똑한 애가 나오는 거고 어쩌면 그게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고 한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어요. 미국은 인공지능 혁신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중교통과 문화 곳곳에 AI가 스며들고 있죠. 영화의 고장 헐리우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영상 디자이너를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뵙네요. 미국 드라마의 메인 타이틀 작업을 한 김그륜 씨. 올 1월 에미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요즘 김그륜 씨는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최근 작업한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AI를 활용하면서 작업 속도가 한층 빨라졌고 상상력은 한층 풍부해졌답니다. 이 작품은 폐허가 된 느낌의 미래 도시를 AI를 사용해 만들었는데요. 기존 콘텐츠와는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제가 이틀 만에 완성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도 양의 작업을 하려면은 뭐 한두 달 이상은 작업을 해야 되는 결과물인데 이틀 만에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이제 속도 면에서도 체크를 했고 또 이렇게 다양성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의도한 대로 나올 수 있는지도 체크하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든 걸 가지고 그 이미지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게 된 거죠.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선 먼저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프롬프트라 하는데요. 원하는 작업을 요청하는 거죠. 자,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로 가서 이 위쪽에 있는 명령을 치는 공간에다가 아까 그 프롬프트를 붙여넣는 거죠.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직접 촬영하거나 따로 작업하지 않아도 빠르게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보면 이미지들이 점점 이렇게 깨끗 선명해지면서 이렇게 선명해지면서 완성이 벌써 된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원하는 작업을 완성하면 영상 디자이너란 직업도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 되는 방향성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뭐 영화라고 하면 메시지도 되게 중요할 거고 그냥 영상이 좀 그럴싸하게 나온다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나리오나 아이디어나 이런 쪽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고 또 그 실제 비주얼로 제가 상상하는 거를
AI랑 같이 디벨롭을 하는 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게임처럼 복잡한 작업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우고 피드백을 받아서 고쳐나간다는 김그륜 씨.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AI가 어디까지 왔지? 아니면 어떤 게 좀 핫하지라는 거를 계속 눈여겨보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점점 간편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뭘 공부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네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나오지? 그럼 조금씩 디벨롭 해보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AI가 실제 내 생활에 이렇게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일상에 스며들고 작업의 효율을 높여주는 인공지능. 산업 여러 곳에 도입되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I think with generative AI we've seen a shift. And this is a really exciting shift, which is what we call data intelligence. Right? And data intelligence is basically taking that assumption, that fundamental assumption that AI is only for technical people, people who can code. They can write Python or SQL or even advanced languages and understand everything there is to understand about open source innovation. But with generative AI, this move towards what we call data intelligence is that it shouldn't be for technical people. It shouldn't be dependent on technical staff. So you and I should be able to ask natural language questions and get answers back from the system that has learned from your unique structure of the data, your usage of the platform, your specific terminologies. And I think that's a very exciting realm that we are entering now. And it's made possible because we're taking generative AI and infusing it in every aspect of the platform. 누구나 활용 가능하고 개인의 영역에서도 자유롭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세상. 과연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인터넷 서비스와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에 꼭 필요하죠. 특히 데이터 센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해야 하는 IT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끄는 곳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모아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This data center, along with our 300 global data centers, operates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365 days a year.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거래, 소셜미디어, 의료 서비스 등 AI 서비스 기반의 모든 활동은 데이터 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It's an exciting time to be in data centers. There's a lot of growth in the industry, and we're working very hard as a company to meet the needs of our customers today and into the future. We're supporting advanced AI applications. We're supporting the critical needs of our customer base across our global portfolio. We've invested billions of dollars in our Platform Digital initiative across our global data center platform with more than 300 facilities in 26 countries on 6 continents. That provides a trusted meeting place for our customers to connect with one another and to connect with the services that meet their customers' needs and expectations. 최근 등장한 오픈형 AI와 같이 글로벌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점점 확대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수는 약 7,800여 개. 미국에만 2,000여 개의 데이터 센터가 자리해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AI 기반 데이터 센터에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의 GPU가 필수인데요.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만큼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해 냉각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Large fans blow air under the floor. And this air comes up through these grates and into the server cabinets where it cools the computer servers. 이 데이터 센터는 8.6메가와트를 수용할 수 있는데요. 1년에 미국 4천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와 맞먹는 양입니다. AI developers, they're really trying to recreate the human brain. If you think about the human brain having millions of neural connections, these large language models that they're developing
have millions to trillions of data points and parameters and intersections. It takes a massive amount of data and time and energy to train those models. AI itself, if you're familiar with like a Google search, a traditional Google search, and you compare that to, say, a ChatGPT search, these large language models like ChatGPT, that simple search takes 10 times the amount of energy just because of the processing power behind that. 최근 미국 정부는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전략회의에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술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 think we're finding, these data centers, as they're built and deployed, particularly the ones that are focused on AI, the energy demand for each data center is increasing. Many of these are, 1,000 megawatts or more. And then that's a tremendous load that has to be met. We're projecting that the data center load growth and energy demand could be as much as 5 to 9% of total energy usage in the United States by 2030. 전력 수요 전망 역시 AI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전력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요? 꾸준히 증가해온 미국 전기 수요. 하지만 2023년 이후 예측의 불확실성의 범위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So some places solar makes a huge amount of sense. Other places where it's rainy and cloudy most of the time, you can spend a lot of money on solar, but you're not going to get very much out of it. And maybe wind is better there. But you need also a steady source of what's called baseload power that is on 24/7 because people, cities, towns run lights, run things 24 hours a day. So nuclear can actually work very well with solar and wind. 24시간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할까요? 1985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캘리포니아의 마지막 원전 디아블로 캐년. 2025년에 원전 가동을 정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력난이 심해지며 디아블로 캐년이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원전 라이선스 갱신을 요청했습니다. And what I mean by that is that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electricity, energy in general, but energy that is carbon free, and of course nuclear that will meet that need. I'll give you one example: the Diablo Canyon power plant in California. Those two units are coming up upon the end of their initial 40-year license. They have submitted to us an application to operate those units for another 20 years. They have delivered to us a detailed set of specifications, plans, programs, etc., data that we need to make an independent safety decision to determine whether, in fact, it's safe. In addition to that, we are actively working on what we call subsequent license renewal. So this would be a second round of 20-year operations. So now potentially enabling these reactors to operate for up to 80 years. 탈원전을 선언했던 유럽의 국가들도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켰습니다. 무탄소 전원으로 탄소 중립에 사용 가능하고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할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주목한 것입니다.
실제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원자력이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Do I think they will? Well, all I can tell you is all of the signs for the increased use or expansion of nuclear power, certainly in this country, but I think the same is true from around the world, is I'll just say the current environment is not one that I have seen in my 38 years in the nuclear industry. So we're starting to see, I'm seeing much more interest from environmental groups who historically have not endorsed or advocated for nuclear energy, who have, I think, come to realize that, have reconsidered that. So that's one aspect.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지금보다 최대 2.5배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년 전 가동이 중단된 펜실베니아주 3마일 섬 원전 1호기가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 2028년 재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인공지능을 위한 전력 공급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MI 2호기 사고는 이제 1979년도에 났고, 근데 그 옆에 TMI 1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MI 1호기가 이제 운영허가 기간을 종료하고 지금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전기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고,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니 10년 넘게 걸릴 것 같고, 그렇다면 미국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력이건 뭐건 당장 전기가 나와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 있는 TMI 1호기를 다시 보수를 해가지고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경기도에 자리한 데이터 센터.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이곳은 5년 전 한국의 첫 데이터 센터를 열었고, 조만간 세 번째 데이터 센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그 IT 장비들 이런 것들을 설치 운영하고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AI 때문에 저희가 방대한 그 컴퓨팅 자원과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데이터 센터 역할이 디지털, 특히 또 AI 인프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게 됩니다.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는 많은 전력이 소비됩니다. 특히 AI 서버를 수용하기 위해선 냉각에도 많은 전력이 필요하죠.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데이터 센터 경우에는 50% 정도의 전력이 IT 장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중에 한 40% 정도는 그 냉각을 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빨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GPU라는 프로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GPU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CPU 대비 훨씬 많은 전기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그거를 또 냉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기술을 찾고 무탄소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데이터 센터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원활한 전력 수급과 함께 냉각 시스템입니다. 한 번 서버들이 가동되면 24시간 365일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적정 온도인 25도를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죠. And so especially if you compare to some other APEC countries where traditionally we've had data centers such as Singapore and Hong Kong, those are areas that are more constrained by land and also power. And so we're continuing to look at, where is the future trend for data centers in APEC, and Korea is one of those. So, I think that's really where, without data centers, we cannot maintain the growth in AI that we've seen over the past few years going forward. I think we can all notice, how much AI has advanced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And so it's exponential in the amount of growth, and we as data centers need to keep up with that demand in order to continue to supply that AI growth. 인공지능 발전과 함께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한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가능량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지금의 10배, 100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필요할 거고, 이게 만드는 데만, 학습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할 때도 또 전기와 그 냉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도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를 먹는 하마죠. 전기도 먹고요, 냉각수도 먹고. 근데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왜? AI를 더 많이 쓰고 더 큰 AI를 만들 거거든요. 인공지능의 미래를 여는 열쇠, 에너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별 발전 믹스를 살펴보면 원자력의 비중이 상승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크게 늘면서 앞으로 무탄소 발전원인 원자력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재생에너지가 보조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000메가와트급 발전기를 53기 추가 건설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고리에 세워진 원자력발전소 제1호기가 준공됨으로써 원자력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공급해왔는데요. 국내 원전 10기의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에 이르렀고 현재 1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30기가 전체 전력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60%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체 전력 부문 20% 제외하고 80%에 해당되는 부분도 또 전력을 깨끗하게 공급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원자력이 굉장히 늘어나야 된다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짓는 건 짓는 것대로 지고, 지금 우리가 뭐 지어놓은 것 중에서도 지금 한 뭐 40년 돌린 거 이런 것들은 뭐 60년, 80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운전도 이제 당연한 얘기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원자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올라간 그런 수치입니다. 그 에너지 정책에서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기후 변화죠. 그러니까 탄소, 우리가 화석 연료를 씀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결국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요즘 하는 말로 무탄소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무탄소 전원을 CFE라는, 그러니까 카본 프리 에너지를 이제 많이 쓰자는 거고, 그래서 원자력이 이제 그 중에 중요한 이제 에너지원이 하나 되고 있는 거죠. 미국 필라델피아. 에너지 장비와 관련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사용 후 핵연료에 사용하는 건식 저장 장치를 만드는 현장. So what we have here is a high star. So domestically in the United States, all of our dry store fuel is contained in an MPC and then a high storm.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건 원자력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This is a completed high storm from the standpoint of this facility's manufacturing. Now, what you're seeing, this center cavity, this is actually
where the MPC that's loaded with the spent fuel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서 해체까지 35년 넘게 다양한 작업을 해온 이 회사는 최근 새로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동안 폐쇄됐던 미시간주의 팰리세이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할 준비를 하는 거죠. Palisades really is unique. You'll hear us say it, and it's been around the industry. It's really the first time in the world this is happening. So we are restarting a plant that had shut down with the intention to decommission. It's not to say that other plants haven't been offline for multiple years and returned, but it's really the first time that a plant said, hey, we're going to shut down. We've released a big number of the workforce, and our plan is to decommission. What actually happened was shortly before the plant shut down, the Michigan governor, Governor Whitmer, approached the then operator and owner, Entergy, and asked if they could keep it online. So while those discussions were going on, they approached us and said, can you keep the plant in a condition that potentially you could restart it? And we said it would be something we would look at. We're not, obviously we weren't an operator at the time, but it's something that we understood was critical for Michigan's needs to meet their climate goals. So we worked a couple of different path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ultimately secured a $1.5 billion loan commitment from the Department of Energy's Loan Program Office, an additional $300 million from the state of Michigan to work towards restart. So we're on track right now to restart the plant. Really the timeline is we're looking to have it back online by October of 2025. That would bring about 800 megawatts of clean power back on the grid.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원자력 발전. 현재 전 세계는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 중 90% 이상을 계속 운전하거나 계속 운전 후 영구 정지한 상태입니다. And additionally, we'll be looking to add 2 small modular reactors of our design to the facility, the footprint at the plant by 2030 and 2031. One of the biggest drivers, I think, that is there's a big drive to obviously electrify cars, transit systems, a number of things. But really, what I think we see as a future growth is the need for AI, data centers, these companies that have large draws of power. It's really going to strain the grid as currently constructed. Really, the only thing that's going to be out there from a clean perspective is nuclear. Obviously, some solar and wind can be beneficial as well. But really, for those kind of units that need steady state power in large amounts, nuclear really is where we see it going, and really we see as a potential growth for the SMR program.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 기술로 떠오른 소형 모듈러 원자로 SMR. 세계 SMR 시장은 2035년까지 약 600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SMR이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탄소 중립을 가능하게 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기술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SMR 개발을 시작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하는 스마트는 일체형 원자로로 모든 기계들을 공장에서 일체형으로 개발 제작해 현장에서는 간단한 조립 작업만 거쳐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SMR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점을 주었던 것은 이제 안전성, 안심한 원자로를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술들, 이제 말씀드린 일체형 원자로 기술들, 그러니까 사고가 원천적으로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나 그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가 심각한 사고가로 이제 진행되지 않도록 다양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혁신 기술들을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표준석의 인가를 받았다는 것들은 그러한 검증이 단순히 어떤 R&D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이제 그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 안전위에서 이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2012년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했고 최근 더 발전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진은 SMR 가상 원자로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SMR을 설계 운영할 때 필요한 실증 실험을 슈퍼컴퓨터 등을 활용해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국내에서 가동 중인 한국형 표준 원전의 시뮬레이터를 구현한 공간입니다. 향후 SMR 가상원자로 플랫폼이 개발되면 개발되는 가상원자로 플랫폼이 SMR에 대해서 시뮬레이터가 개발되어 이 공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스마트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마트백은 피동 안전 계통을 도입했습니다. 어떤 가상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에 도움이나 조치 없이 안전한 상태를 장기간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된 겁니다. 이런 기술력으로 올해 한국형 SMR 스마트 백의 표준 설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인가되어 상용화에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AI 기업, 그 큰 규모의 한 수십 메가와트 아니면 100에서 200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AI 기업들에게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탄소 제로 에너지원입니다. 이런 곳에서 SMR이 충분히 좀 시장을 창출하고 어떤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을 걸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SMR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정부와 기업을 통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SMR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SMR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관과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캐나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미 SMR을 건설하고 상업 운전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선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또 하나의 SMR은 탄소 중립 가속화의 핵심이 될 일체형 모듈 원자로 타입의 ISMR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일체형 원자로를 적용해 냉각제, 유출, 사고 등의 위험 인자를 제거한 것인데요. 이런 원전 피동 안전 설계를 적용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설계됐습니다. ISMR은 저희가 그 I라고 하는 게 이노버티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형태의 원전이든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성을 최대한 높인다. 그래서 1000배, 기존 원자의 100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원자로를 만들겠다. 또 하나는 이게 작게 만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출력 대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경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하는 게 저희 ISMR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구축한 ISMR은 산간, 오지, 사막 등 어디에서든 설치가 가능해 입지의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ISMR은 제어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은 난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력을 제어를 해서 낮에는 태양광, 밤에는 SMR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섬에다가 난방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의 설계를 할 수 있고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가 있으면 그거에 맞추어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SMR은 2028년까지 인허가를 통과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거대한 물결로 다가온 AI 시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글로벌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구의 발명과 함께 문명을 개척해온 인류.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앞으로는 미래는 이렇게 굉장히 빨리 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에 누가 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받아들이냐가 좋은 기회를 얻을 것 같아요. AI가 바꾸고 있는 세상. 그 뒤에는 전기가 있고 세계는 지금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은 어느 시간대든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어야 되고 꾸준하게 전기가 공급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특징에 제일 적합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입니다.